2002년 3월 14일 아침 7시입니다. 인제경찰서가 아주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기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그 불탱크에 마네킹 같은 게 떠 있다고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 같거든요? 와서 좀 보시죠. 그거 누가 그렇게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자는 그때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한동안 폐쇄돼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려고 답사차 들렀다가 우연히 물탱크 안을 열어봤는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 섬뜩한 느낌? 그러면 그동안 폐쇄됐으면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야산이었는데 저도 당시 인제에서 이제 몇 년을 살았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비포장도를 해가지고 온몸이 막 흔들릴 정도로 울퉁불퉁한 이거 산길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보였습니다. 그 주위가 이제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이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산 속에 왜 물탱크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그 쓰레기를 땅에 매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폐수를 이제 물탱크에 정화해가지고 강으로 이제 흘려 보냈습니다. 정화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어우, 근데 거기 열었는데 뭔가 마네킹 같은 게 있으면.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사다리를 타고 물탱크 위로 올라가서 철제 뚜껑을 열었는데요. 새카만 폐수에 하얀 물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키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알몸 상태의 이제 사람 등이었는데 웅크린 자세였고요. 어머, 폐쇄된 곳이면 언제 유기가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물 속에 있는 일단 시신을 수습했어야 될 텐데 아, 그거부터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신 수습부터 난간에 부딪힙니다. 아유, 아, 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파란 통은 아니고요. 정화조의 역할을 했던 네. 저런 컨테이너 모양의 물탱크였던 거죠. 아, 근데 엄청 크긴 크네. 저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그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가로폭이 한 8m 정도 됐습니다. 어우, 3m면? 아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셨구나. 지금 저게 다 폐수로 차 있을 텐데 들어가기도 위험했을 텐데 저길. 네, 장비 없이는 이제 당장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밀어서 건져내기로 하고 긴 나뭇가지를 이제 구해와가지고 시신을 살짝 밀었습니다. 예. 근데 마치 물에 밀가루가 풀어지듯이 살갗이 가루처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시신이 밀가루처럼 풀어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부패가 되면 이제 가스가 차면서 피부가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인화 된다고 하는데 풍선처럼 이제 팽창이 되어 있으면 터지기도 해요, 살갗이. 이제 장기에 부패가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 몸이 이제 뜨죠.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부패가스가 빠지면 다시 가라앉아요. 그래서 수에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려 하거든요. 가스가 빠져서 가라앉아 있었던 상태라면 그건 또 영영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었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뭇가지를 살짝 댔는데 살이 다 풀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신을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 형사님이 급하게 경찰서에 있는 후배 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후배 형사가 김 형사님의 부탁을 받고 무언가를 들고 온 게 있었는데요. 뭐였을까? 그게 바로 초대형 모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망 큰 거요? 아 그걸로 이렇게 건지시려고 했었나? 삘째처럼 시신을 이제 건져내면 되겠다 싶어서 저랑 후배랑 양쪽에서 모기장을 잡고 시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살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넣는데 중간에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뭔가에 막혀서. 걸릴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막대기하고 돌로 해서 이제 모기장을 더 깊숙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져보니까 허리춤에 사람 머리만한 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야, 돌을 맸어요?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근데 살갗이 풀어질 정도인데 돌이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게 전 좀 신기하네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진짜. 아마도 뼈가 있으니까 거기에 줄이 매어서. 매어져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정이 되죠.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머리카락이 긴 걸로 봐서 여성으로 보였고요. 몸을 뒤져보니까 눈, 코, 입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그물이나 그 등산 장비에 쓰이는 단단한 끈이 X자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얼굴에 감겨 있었고요. 어머머머. 근데 그 끈으로 얼굴만 감은 게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그 길이가 긴 끈이었는데 양손하고 양발, 무릎까지 이제 단단히 묶고 허리춤에 돌까지 그 끈으로 매달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칭칭 감았구나. 그렇지 칭칭 감은 거네요. 아 너무 잔인한데. 아 굉장히 잔인하다. 엽기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시신이 웅크러진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묶여 있었으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칭칭 세게 감아서 결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문제는 이제 시신이 이렇게 심하게 부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문 채취도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오른손은 부패돼서 떨어져 나가는지 이제 없었고요. 왼손은 그 이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부패되었던 상황이라서 지문 채취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 주변에 신원 확인할 만한 유류품도 전혀 없었고요. 부패가 이제 너무 심해서 일단 부검을 맡기로 하고 과수팀도 철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형사님께서 그 섬세하신 손으로 뭔가 직접 찾아내셨다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형사님 뭘 찾아내신 모양인데요? 깊은 폐수 아래에서 진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위생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려 12번이나 폐수를 퍼내는데요. 알 수 없는 형태의 살점이 떠오릅니다. 알 수 없는 형태의 살점? 아 그게 뭘까? 혹시 떨어져 나간 손? 그 그쵸. 시신의 손? 네, 맞습니다. 건져 올렸을 때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점이 뭉개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신에서 떨어져 나간 부위가 오른손밖에 없어서 사인관 별개라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손으로 살살 만져봤더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겁니다. 네. 기형기 살갗을 이렇게 쭉 걷어내보니까 반지가 거기에 끼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큼지막한 이제 가짜 보석이 여러 박혀있는 하트 모양의 반지였는데 장난감 반지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장난감 반지면 아이 아니야? 그 문방구에서 파는 네. 것 같은 그런 반지요? 그러면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여자아이? 그 시신이 물속에서 웅크리처럼 이제 오래 방치돼 있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손발의 뼈가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장난감처럼 보이는 반지가 발견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쩌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여학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으로 시신을 옮기고 잠시 후 검안의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임플란트가 6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아이일 가능성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임플란트면은 아이가 할 일은 없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인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의 명단을 요청해 두고 하트 반지를 낀 중년 여성을 찾아서 수소문을 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인제에서 실종 신고를 한 40대에서 60대 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탐문을 하던 중에 그 하트 모양의 반지를 알아본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반지를 알아본 건 어린 자녀였는데요. 엄마가 이가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자주 받았다고 하길래 곧바로 여성이 다녔다는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했더니 피해자의 치아 상태와 치료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 피해자를요 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씨. 천 씨는 인제에 사는 40대 여성으로요 남편과 어린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놀랍게도 무려 9개월 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럼 실종 신고는 누가 한 거였어요? 남편이 했습니다. 2001년 그 5월 28일 아침 10시쯤에 집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서 신고한 것을 돼 있었고요. 전날부터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면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남편이. 그런데 말이죠. 그 아까 그 피해자의 자녀에게서 그 반지를 확인했을 때부터 이미 집에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급히 김 형사님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사용이 정지된 휴대전화라는 안내음이 나왔다고 하고요. 집에는 10대 자녀 둘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서울과 강원도로 오가는 고속버스 기사라 몇 년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집에 와서 애들도 보고 외식도 하며 가족이랑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며느리가 사라지고 난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체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그러면? 정지된 휴대폰 외에 남편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는 없어서 당장 위치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만뒀다고 하는 겁니다. 날짜를 보니까 아내가 사라진 며칠 후였고요. 혼자 지낸 원룸도 싹 정리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처분한 게 확인됐습니다. 야, 진짜 주변 정리를 싹 했네요. 일단은 남편을 경찰서로 불러올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지인들한테 자세하게는 하질 않고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보호자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남편을 보면 꼭 좀 연락해달라. 이런 얘기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일 뒤에 남편이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네, 아내를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길래 일단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내 것이 맞는지 물어봤는데요.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임플란트 6개나 했으면 치과를 꽤 오래 다녔을 텐데 남편은 아내가 치과를 다니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놀라질 않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연락까지 끊고 어디에 있었다고 하던가요? 아내가 가출했다고 믿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이제 바람을 쐬러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 외박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로 살게 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마지막을 본 게 언제쯤이라고 하던가요? 실종 신고하기 전날 아침에 이제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에서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아내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아침을 먹고 자신은 밭에 고추를 심으러 갔다고 했고요.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없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양주를 마시고 밤 11시쯤에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고 그때 시간이 자정쯤이었는데 바로 잤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일단 9개월 전 일이잖아요. 네. 술술 막힘없이 얘기하는 느낌이 네.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알리바이를 정확히 얘기해도 이게 그게 의심이 많이 약간 가요. 수상하잖아요. 네, 의심이 많이 가요. 네. 집에 있던 아이들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혹시 엄마가 사라진 그날 밤에 아빠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이제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 그냥 아까 뭐 한 12시쯤 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 말로는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엄마가 살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그러면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부모님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실 밤에 아들이 언제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야,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면 너무 충격인데요, 이건. 이미 9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형사님은 그날 아내 천 씨의 행적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끝낸 천 씨가 동네 막국수 가게로 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날 천 씨가 동네 막국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어보려고 한 건데 이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고요. 아이들의 학비를 보탬이 되고자 알바까지 네. 하셨구나. 남편하고 사이는 뭐 안 좋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퇴근 이후 퇴근은 몇 시에 했다던가요? 그 가게 사장 말로는 밤 9시가 퇴근 시간인데 그날은 1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던가요? 그날 천 씨랑 어울렸던 모임 사람들이 첫 출근을 축하하면서 가게에 찾아와서 매출을 좀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도 고마운 마음에 천 씨를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줬다고 했고요. 그럼 그날 술자리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하던가요? 뭐 싸웠다거나 언성이 오갔다거나. 워낙 좁은 동네다 보니까 가게 사장도 그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안다고 했는데요.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기 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사장이 모르는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됐나요? 네, 그 모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인근 부대 소속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모임에 들어와서 다 같이 어울려서 다녔다고 했고요. 아, 최근 들어서. 그러면 남아있던 군인 그리고 피해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마지막에 같이 나간 건가요? 맞습니다. 같이 가게를 나갑니다. 아, 그런데 천 씨가 막국수 집을 나서면서 사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먼저 퇴근할게요. 아, 혹시 누가 전화해서 저 찾으면 저는 9시에 퇴근했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이건 뭐야? 그럼 그 군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둘이서 나가서 어디로 간 건지.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천 씨와 헤어지고 관사에 가서 잤다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다가 몇 번 본 게 다고 천 씨와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고요.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도 남은 술을 마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걸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와. 그날 행적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관사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가지고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의 선상에 올려두고 군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혹시 천 씨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주변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이제 천 씨를 두고 한간에 떠도는 묘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은 만나보셨나? 왜? 그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자 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 남자가 전화를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진저를 쳤다는데? 아 뒤를 밟는 건지 그 아줌마가 가는 곳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오기까지 했다니까. 이 동네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형사님 정말 그 남자 얘기 못 들었어요? 일단은 동네 사람이 알면 이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였나요? 시에서 하청받아가지고 조경을 하는 작업반장이었는데요. 천 씨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작업반장이 노골적으로 천 씨에게 만나자고 하고 수시로 연락도 했고 아이고. 천 씨가 계속 안 만나주니까 근무 시간에 따로 불러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안 만나겠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집요하게 귀찮게 굴어. 범죄예요. 전형적인 스토킹이죠. 지금이라면 뭐 처벌되겠지만 네. 당시만 해도 스토킹 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여서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유. 그럼 혹시 남편이 이 천 씨가 바람난 걸로 의심해서 아, 아내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면 네. 남편 귀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남편은 작업반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거짓말 탐지기 수사도 했는데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 남편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들죠. 남편이 또 범인이 아닌가? 그러게요. 남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는지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요. 아내가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점도 보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구판까지 여러 번 벌린 게 확인됐습니다. 정황상 그 남편에게도 수상한 점이 많았지만은 전부 그 간접 증거뿐인데다가 남편보다 더 의심스러운 인물이 둘이나 확인됐으니 군인과 작업반장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보기로 했죠. 그 국까지 버릴 정도면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지푸라까지 잡은 거지.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작업반장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동네 분들이 다 알 정도로 쫓아다녔다면 그 막국수 가게에도 찾아왔겠는데요? 맞습니다.
막국수 가게 앞에 서성거리는 작업 반장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소름이에요. 아니 근데 9개월 전인데 그걸 누가 목격한 겁니까? 그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다가 그 작업 반장이 막국수집 앞에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7시쯤이라고 했고요. 작업 반장 밑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천 씨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후배 형사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김 형사님을 찾습니다. 선배님, 폐차장으로 급히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 반장은 그때까지 경찰서로 부르지는 않았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작업 반장 주변을 탐문하다가 타고 다니던 봉고차를 폐차장에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은 뭐 수사 요청으로 경찰서에 부르지도 않았던 상태 아닌가요? 작은 동네니까 피해자가 실종이 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잖아요. 범인이라면 진작에 차를 폐차를 했거나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갑자기 차를 폐차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 폐차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분명 차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서해에 있던 감식 후배랑 약품을 챙겨서 폐차장으로 갔죠. 그리고 사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를 폐차장 안쪽 어두운 창고로 옮겼습니다. 까만 천을 차 위에 덮어놓고 루미놀을 뿌렸는데 내부 시트하고 깔기에서 혈흔 반응이 희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 형사님이 봉고차 문을 닫고 다시 한번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겹쳐져 있던 그 슬라이드 문 네. 안쪽에서 폭포수처럼 빛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트랑 깔개에서는 희미하게 나왔고 왜 그 문에서는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부는 세차를 열어놓고 하잖아요. 슬라이드문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면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면 거길 굳이 그렇게 오래 세차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살짝 걸레를만 이렇게 닦았을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보이는.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 무렵 그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거였고요. 그 두개골 위쪽에 전부 깨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단단한 둔기로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기하기 위해 시신을 차에 싣고 갈 때 혈흔이 이렇게 튄 걸로 그렇게 네. 추정이 됐습니다. 아유. 그렇죠. 야, 그러면 그 범행에 사용됐던 그 차를 9개월 동안 계속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하다, 독해. 그런데 시체를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하고 다닌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이제 폐차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시장에 잘 맡긴 거죠. 그러면 작업반장도 확실하게 뭔가 눈치를 챘다는 얘기잖아요. 폐차장 직원한테 차 뭐라고 하면서 맡겼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폐차를 해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시동을 걸어보니까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반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폐차장으로 와라. 경찰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금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반장이 보는 앞에서 차에 루미놀을 뿌리면서 왜 이렇게 반짝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루미놀이 뭔지 몰랐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 형사님은 작업 반장을 경찰서로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후배 형사님을 정육점으로 보냅니다. 왜요? 왜 아야? 범인이 또 고기 사달라고 그랬냐? 그잖아. 담배 한 대 담배 한 대 달라고.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마지막 뭐 먹고 싶습니다. 후배에게 정육점에 가서 흰색 면장갑에 돼지 피나 소피를 묻혀오라고 했습니다. 작업반장 눈앞에서 루미놀을 좀 보여주려고요. 그 피 묻은 장갑이랑 멀쩡한 장갑 양손에 끼우고 잘 보라고 했죠. 그 차에서 뿌린 게 바로 이거다 하면서요. 이 범인이면 진짜 시겁하죠. 그러네요. 눈앞에서 피 묻은 장갑을 봤는데. 그럼 작업반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냐 이런 듯이 눈을 크게 치켜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어도 범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다 나오는데 왜? 참,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 DNA 맞춰보면 바로 바로 답 체포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희가 임의동행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6시간만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아무리 자백을 받아내려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뻔뻔하다. 해결해야 되는데. 용의자를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형사님은 누군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남자가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그 작업반장 친구였습니다. 그때 늦은 저녁이었는데 작업반장한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풀어주면 집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대로 도주할 수 있어서 작업반장 친구를 불러놓고 물어봤죠. 지금 잠깐 풀어줄 건데 어디서 잘 거냐, 집으로 갈 거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에? 무슨 상황이에요? 같이 가야지. 뭐. 도망 못 가게? 지키려고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요? 그 만약에 도주하면 언제 또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한시라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DNA 결과가 곧 나오니까 잠시만 같이 있자. 안 맞으면 바로 풀어주겠다. 이랬더니 순순히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셋이 갔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가 곧 나온다. 나는 잠시 눈을 좀 붙일 테니까 자백할 거면 아침 7시 전에 해라. 그리고 제 손을 문고리에 묶고 방문 앞에서 누웠습니다. 문고리가 혹시라도 열리면은 형사님이 아실 수 있게. 네. 그렇죠. 열면 손도 이렇게 되니까 도망 못 가게. 근데 사실은 아무리 형사님이시지만 같이 있는 사람은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살인자고 그 사람들이 형사님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형사님도 아무리 문고리에 손을 묶어놨지만 잠은 오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눈만 감고 이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제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둘이서 고개를 맞대고 손바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고 있는 줄 모르고 둘이 아주 열심히 손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백할까 말까 아니면 뭐 도망갈까 아니면 형사를 어떻게 해버릴까? 네가 형사님을 잠깐 잡아주면 내가 금방 도망갈게 랄지 뭘 썼을지 모르는데 그걸 다 일단 지켜보고 계셨고. 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김 형사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둘 사이의 손글씨 대화가 끝난 건가요? 깨웠다는 거는 자백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7시 전에 자백해라 얘기했잖아요. 네, 자백했나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천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고요. 아, 뭔 소리야. 자기가 무슨 말이야. 스토킹을 해놓고 그게.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아까 소리가 그 앉아 군인이랑 있어. 잠깐 같이 있는 거 그걸 보고 모임에서 아니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어? 무슨 망상이야. 천 씨가 남편이랑 별거 중인 걸 다 아는데 자신의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더랍니다. 천 씨가 막국집에 저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갔다가 모르는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집에 가는 천 씨를 불러서 차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 했더니 무슨 상관이냐,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벌결 중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호가 맥락이 없는 사람이네. 아니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왜 쫓아다니냐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천 씨가 차에서 내리는 거를 보고 화가 나서 천 씨를 뒤따라가서 밀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머리를 3개 부딪혀 죽은 거라고 주장했고요. 두개골이 깨졌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넘어져서 근데 두개골 두개골 깨져. 아까 위쪽이 전부 깨졌다 그랬거든요. 무슨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천 씨의 부검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줬죠. 이 두개골이 넘어져서 부서진 것 같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차에 싣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서 머리를 내려쳤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유
그 아무도 못 찾게 하려고 옷을 벗겨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물탱크에 시신을 밀어넣었다고 했고요. 물탱크 뚜껑을 누가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평생 안 들킬 줄 알았나 보네. 9개월 동안 범행에 사용했던 차도 쓰고 도망도 안 간 거.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른 상태로 차에 싣고 더군다나 산길을 30분 정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닦아냈다는 거예요? 천 씨를 물탱크에 유기하고 그 길로 강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대야로 강물을 퍼서 그 차 내부를 싹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천 씨의 옷과 가방은 모두 불태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물을 퍼부었으니까 슬라이드 되어 있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건 안 시킨 거지. 그렇지, 거기. 완전 범죄가 어딨어. 천 씨가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애초에 애초에. 그러니까 결말도 자기가 정해놨을 거야. 좋은 쪽, 안 좋은 쪽. 이게 안 좋은 그랬겠죠. 쪽의 결말인 거야, 살인이. 결국 살해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걸리지 않을 생각만 한 거잖아요. 손바닥에 글씨 쓸 때부터 아 이런 한치 앞도 모르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15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한 가정을 끝냈는데 그리고 저렇게 살인 과정이 너무 잔인한데 초범인 게 인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 정말. 한 번뿐인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관대해야지.